돌싱 만나서 사람 구제해보려 하다 현실을 깨닫고 정신 차리게 된 31살 여자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런 인간을 만나서 내 팔자를 내가 꼬려고 했는지 모르겠고 멍청한 저를 보다 못한 조상님이 도움을 주셨나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저는 결혼을 전제로 1년 6개월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미 양가 부모님 얼굴 다 뵙고 상견례까지 마쳐서 내년 4월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준비를 시작하던 중이었어요. 사실 결혼에 있어서 제 부모님의 반대가 조금 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던 건 지난 봄이었는데 상견례를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무려 반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그만큼 부모님은 제 결혼을 반대하셨고 결혼할 때 도움은 바라지도 말고 차라리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남자 나이가 올해로 40살이라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했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었고 사실 그 남자는 돌싱이었어요. 9년 전에 한 번 결혼했다가 5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됐었는데 요즘 세상에 한 번 갔다 온 돌싱이 크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도 이 사람을 처음 알게 되고 서로 호감을 느끼며 알아가고 있을 때는 이혼남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는데 사귀기로 한 첫날에 사실대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조금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말한 뒤에 혼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혼 한 번 한 것이 그렇게까지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을 여러 번 만나면서 정도 많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진지하게 사귀어보자는 마음을 먹게 되었던 건데 단지 이혼 경력이 한 번 있다고 해서 바로 관계를 정리하는 건 아니라 생각했어요. 조금 더 알아보고 만남을 계속해보다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헤어져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다음날 다시 이 남자에게 연락해서 진짜 사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돌싱이라는 것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헤어진 아내와의 사이에서 6살 아이가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아이는 애엄마가 키우고 있지만 그 아이 때문에 애엄마와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애엄마랑 어쩔 수 없이 연락은 주고 받아야 해. 양육비 문제도 있고 어쨌든 나도 애 아빠니까 끝까지 아이는 책임지고 싶거든. 하지만 단지 아이 문제 때문이지 다른 감정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저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때는 이 남자의 이런 모습까지 책임감이 있어 보이고 좋게만 생각이 되었어요. 아마도 뭔가의 시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1년을 더 만났고 서로에게 확신이 생겨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인사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엄마가 내 딸이랑 결혼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했었고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틀에 한 번꼴로 퇴근길에 들러 과일이나 꽃다발을 놓고 가는 정성을 들였습니다. 저도 고집을 꺾지 않고 남자친구도 포기를 모르고 직진을 하고 있으니 몇 달 만에 엄마도 마음을 돌려서 얼마 전 상견례를 하고 내년 봄에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황이었어요. 남자친구가 평소에는 이혼 경력이 있는 돌싱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종종 한 번씩 아프더라고요. 저와 데이트를 하는 중이거나 놀러 가려고 약속을 다 잡아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아이가 아프고 아빠를 찾는다는 말에 저한테 미안해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돌아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 기분이 괜찮냐고 하면 그렇진 않죠. 이혼한 아내와 아이에게 간다는데 어떻게 제가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도 했고 내가 앞으로도 이 남자와 결혼해서 이런 상황을 자주 마주쳐야 하는데 그때마다 쿨하게 웃으면서 잘 갔다 오라고 보내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흔들린 적도 많고 혼자 속상해서 눈물을 흘린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하나만 믿고 모든 걸 걸어봐도 괜찮겠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만큼 저와 있을 때는 제게 집중해주는 사람이었고 다정하고 세심한 성격의 이 남자에게 푹 빠져서 제대로 주변과 제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도 많이 받아봤지만 조금 별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책임감 있는 모습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때 제 생각도 이혼했다고 해서 자기 아이를 모른 척하고 몰라보는 사람보다는 아이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마다 한달음에 달려가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만약에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에게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연애 시작부터 이혼남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혼을 왜 했는지 물어보기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지만 남의 아픈 과거를 물어본다는 것이 조금 껄끄럽게 느껴져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반년 정도 만남을 갖고 서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했을 때 어쩌다 이혼을 하게 된 건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출장을 간 사이에 아내가 몰래 클럽에 갔고 거기에서 만난 남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계속 만남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생각해서 용서해 주려고 했지만 자주 그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되고 결국엔 이혼하는 것이 서로에게 낫겠다 싶어 합의 이혼을 했다고 해요. 이혼 과정에서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기로 했고 제 남자친구가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씩 보내는 걸로 합의가 끝났답니다. 한 달에 80만 원씩 보내는 것도 조금은 거슬리고 싫었지만 서로 벌이가 적은 건 아니라서 그건 역시 문제 삼지 않기로 했어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네요. 아무튼 얼마 전에 남자친구와 2박 3일로 캠핑을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캠핑을 취미로 좋아하고 남자친구도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종종 같이 가곤 했어요. 앞으로 추워지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당분간 캠핑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갖기 힘들 것 같아서 결혼 전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미리 회사에 반차를 내고 금요일 일찍 만나서 출발했어요. 마트에서 3일 동안 먹을 음식도 잔뜩 사서 준비했고 미리 예약한 강원도의 경치 좋은 캠핑장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준비한 물건들을 세팅해두었죠. 낮에 산책을 좀 하고 나니 해가 금방 지더라고요. 요즘 해가 짧아졌고 산속이라서 아직 대낮인 줄 알았는데 사방이 금세 어두컴컴해졌습니다. 늦기 전에 저녁부터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음식 준비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술도 한잔하면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어두워진 표정으로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잠깐 전화를 하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텐트에서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온 남자친구는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재개했습니다. 어쩌지? 애가 갑자기 열이 펄펄 난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애기 엄마가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인 것 같아. 진짜 미안한데 지금 올라가 봐야 해. 기껏 강원도까지 내려와서 텐트 치고 즐길 준비 다 했는데 구워놓은 고기를 한 점 입에 넣기도 전에 서울에 올라가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당장 가겠다고 주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이때만큼은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근데 오빠, 아이 엄마는 혼자 애 데리고 병원 가면 안 돼? 택시 타고 응급실이라도 가면 될 거 아냐. 힘들면 119라도 부르라고 하지. 저도 나름대로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투덜대며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친구는 제게 거듭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서 아이 엄마는 주변 머리가 없고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성격이라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꼭 부른다네요. 화가 잔뜩 났지만 남자친구가 먼저 사과를 하고 아이 문제니까 제가 계속 성질을 내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일단 텐트도 정리해야 하고 세팅해둔 캠핑용품을 다시 차에 실어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남자친구를 도와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 말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기도 했고 남자친구도 제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한참을 고속도로를 말없이 달리다가 갑자기 휴게소로 들어가더라고요. 미안. 나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화장실이 급해서. 자기도 갈래? 괜찮다고? 그럼 차에 시동 켜둘 테니까 차 안에서 쉬고 있어. 올 때 커피라도 사올게. 남자친구는 저를 놔두고 화장실을 갔고 시동이 걸려있는 차 안에서 저는 혼자 남아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혼해서도 계속 이러면 어쩌지? 내가 정말 끝까지 이해심 넘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땐 우리 애를 먼저 생각해줄까 등등. 오만 잡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핸드폰 메시지 알림이 울렸는데 제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차에 시동 켜두고 간다면서 차키를 두고 내렸는데 그런 와중에 핸드폰까지 깜빡하고 같이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차와 핸드폰이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카톡이 여러 번 올 때마다 메시지가 자동차 내비게이션 화면에 뜨더라고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카톡을 볼 수도 있었는데 볼까 말까 혼자 고민을 하다가 남의 카톡을 훔쳐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일단 한번 참았어요.
무슨 상황인지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전 와이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했지만 제가 굳이 알아서 좋을 게 없었기 때문에 안 보려고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핸드폰 화면으로 실시간 카톡 알림 메시지가 떠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 엄마로 연락처가 저장이 되어 있었고, 제가 처음 보게 된 메시지는 예상과는 완전 달랐어요. 오빠 언제 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맞지? 보고 싶어. 나 잠 안 자고 끝까지 기다릴 거야. 이혼한 전 남편에게 왜 이런 카톡을 늦은 시간에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이가 아파서 급한 상황이라는데 이상하게 아이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는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전 부인과의 카톡에서 아이가 아프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그 여자가 저와 남자친구의 사이를 질투하며 캠핑을 그만두고 당장 올라오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진짜 그 여자랑 결혼까지 할 생각이야? 나랑 우리 애 나는 이제 안중에도 없지? 오빠가 재혼하면 우린 완전 찬밥이잖아. 분명 이혼하고 깔끔하게 다 끝난 사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의 대화 내용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전 부인은 아직도 마음이 있는 사람처럼 질투를 하고 단순히 아이의 아빠로서가 아닌 사심이 잔뜩 묻어있는 말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제 남자친구도 냉정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는 점이었죠.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얘나 아빠로서 살 거야. 거짓말하지 마. 오늘도 내가 오라고 했는데 그 여자랑 캠핑 가야 한다면서. 됐어. 앞으로 우리 모니 앞에 나타나지도 마. 그냥 그 여자랑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겠네. 왜 또 그래? 그 이야기는 저번에 다 끝났잖아. 나는 앞으로도 당신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 그래, 그럼 지금 당장 올라와. 지금? 지금 어떻게 가? 방금 도착해서 텐트 치고 이제 자리 잡았는데. 오늘은 힘들고 하루만 자고 나서 내일 갑자기 볼 일 있다고 한 다음에 올라갈게. 됐어. 필요 없어. 난 오늘 아니면 오빠 평생 안 볼 거야. 아, 왜 또 이러실까? 잠깐만, 내가 1분만 있다가 전화할게. 두 사람 카톡 내용을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재구성을 해봤는데 대충 이런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절해놓고 제 앞에서 심각한 얼굴로 나가서 전화하고 오더니 아이가 아프다며 텐트 철수하고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고 있던 거예요. 뭐 이런 미친 인간이 있나 싶었고 대체 전 부인과 계속 연락을 하고 이런 관계로 지내고 있으면서 왜 중간에 나를 끼워 넣고 재혼을 할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15분쯤 뒤에 남자친구가 커피를 양손에 들고 걸어오길래 나는 그냥 택시를 불러서 가던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혼자 전 부인한테 가라고 했죠. 남자친구는 시치미를 뚝 떼며 무슨 소리냐고 물었는데 저는 카톡 내용도 다 봤고 나한테 거짓말 해가면서 전 와이프에게 가는 놈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앞에서 제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서울까지는 같이 가자는 남자친구의 뺨을 치고 정강이를 걷어차고 당장 내 앞에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휴게소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 솔직히 남자친구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집에 가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부모님께 태우러 오라고 부탁하기엔 시간도 너무 늦었고 고민을 하다가 휴게소 직원에게 물어보니 밖으로 나가는 길을 알려주면서 택시를 부르라 하더군요. 그렇게 밤늦은 시간에 택시를 불러 타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남자친구에게 몇 번의 전화가 왔지만 전부 받지 않았고 나중엔 카톡으로 제가 오해를 한 부분이 있다면서 헤어진 와이프와 연락을 계속하고 있는 건 맞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미련이 있는 것도 맞지만 본인은 전혀 아니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카톡 내용을 안 봤으면 모를까 그 전에 대화 내용까지 다 확인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괜히 사람 더 힘들고 비참하게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고 당신은 당신이 있을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련이 남는 건지 무슨 이유인지 끈질기게 저를 붙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사과를 했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너무 황당한 상황에 이별의 슬픔보다는 화가 더 많이 났고 눈물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엄마한테 등짝을 몇 대나 맞고 그러길래 결혼은 하지 말라고 반대하지 않았냐는 소리를 50번쯤 듣고 난 뒤에 내가 정말 얼마나 큰 불효를 저지를 뻔했나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에 남자친구가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들고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일요일이 제 생일이었고 캠핑 날짜도 일부러 제 생일에 맞춰서 가기로 계획했던 것이었거든요. 물론 다 망가졌고 최악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런 와중에 사과를 하겠다며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당연히 저보다 부모님이 먼저 달려나가셨고 아빠가 한 대 때리려고 하는 건 간신히 몸을 던져 막았는데 엄마가 그 남자 뺨을 때리는 건 막지 못했네요. 저도 휴게소에서 한 대 때렸는데 화가 나면 손부터 올라가는 건 모전 여전인 것 같았죠. 제가 그 인간에게 아직 마음이 남아서 보호하기 위해 우리 아빠를 말린 게 아니라 아빠는 사람 제대로 때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50대 중반의 나이로 아직도 몸은 4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다부지고 평소에 헬스볼링, 테니스, 골프가 취미라서 팔뚝이 제 허리만 해요. 이런 아빠가 진심으로 사람을 때렸다가는 단순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괜히 딸 때문에 전과를 달게 될 것 같아 무섭더라고요. 아무튼 엄마한테 뺨을 맞고 한참 욕을 들어먹고 난 후에 다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제 명까지 못 살게 만들어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나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이지만 정말 이럴 때는 살벌하구나 싶었어요. 남자친구는 자긴 이혼한 와이프와 절대 다시 합칠 생각이 없고 그 여자가 술만 마시면 항상 그렇게 연락을 해대고 가끔 울면서 전화를 한다네요. 자기도 힘들어서 그런 연락을 안 받고 피하면 아이만 집에 놔두고 밖에 나가서 아무 남자나 만나고 술을 마시고 밤을 보낸다는데 솔직히 이제 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알 게 뭡니까? 괜히 골치 아픈 일에 깊게 엮일 뻔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조상님이라도 저를 도운 건지 이 사건의 내막을 다 알게 되어 다행이란 생각이고 당연히 결혼도 없던 일로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모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내가 돌싱남에 대한 편견이 없어도 너무 없었구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모든 이혼한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두 사람 사이에 저를 끼워 넣고 저울질하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만날 일 없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아이를 인질로 잡혀서 전 부인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살 바에야 이참에 다시 합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저는 지옥 입구까지 발을 담궜다가 간신히 돌아온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까지 했더라면 그 여자가 저를 가만 안 뒀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남편과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혼자 이혼을 고민하던 중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무슨 말을 들어도 지금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정신 차리고 살라는 따끔한 충고라도 듣고 싶어지네요. 남편은 아직도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인식조차 못하는 중이고 저한테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집 상황을 먼저 설명해드려야 정확하게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편이랑 결혼하고 산 지는 4년이 조금 넘게 지났어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본인 자신은 물론이고 시댁에도 여유가 많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원래 예전부터 상대방 남자한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보다 앞으로 얼마나 크게 될 사람인지 성실함과 나를 사랑해주는 진실된 마음 두 가지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결혼 전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본인이 능력까지 좋고 집안 부모님도 여유가 있다고 했으니 금상첨화였죠. 가진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돈까지 있으면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2년 정도의 연애 끝에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이 남자가 그동안 많은 거짓말을 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본인 연봉이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본 건 직장을 이직하면서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았고 연말에 상여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때 그걸 전부 합쳐서 딱 한 번뿐이고 보통 4천만 원 정도 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고 하던 시부모님 역시도 했던 말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살고 있는 집도 전세였고 그마저 전세금에는 대출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심지어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시댁에서 한 푼도 지원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먼저 하실 정도였습니다.
처음과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어느 정도 허세를 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고,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결혼해서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조건 모든 것을 다 갖춰서 결혼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남편보다 조금 더 많이 벌고 친정부모님 형편도 시댁보다는 훨씬 나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따로 모아둔 돈만 5천만 원 정도 갖고 있었는데 원래 제 부모님이 시집 갈 때 혼수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래저래 3천만 원 정도는 필요한 것을 전부 사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시댁에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친정 부모님한테만 손을 벌리는 것도 조금 염치 없는 짓인 것 같아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구하기로 했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혼수를 맞추기로 해서 결혼하고 살기 시작하게 된 거죠. 솔직히 이번 일이 있기 전에도 결혼 생활이 평탄치만은 않았어요. 우여곡절도 많았고 남편이랑 커다란 의견 충돌로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만큼 답도 안 나오는 경우는 정말 처음이네요. 남편이 작년에 저한테 갑자기 투자를 하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월급만 모아서 언제 부자 되겠어? 우리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투자해보자. 별로 큰 돈 필요하지도 않대. 건물주 소리 듣고 살 수 있다니까. 어디서 뭘 보고 왔는지 밑도 끝도 없이 투자를 하자고 하길래 아직 우리 집도 없고 결혼할 때 전세 대출 받은 것도 다 못 갚았는데 무슨 투자냐고 황당해했었죠. 그래도 남편이 포기할 줄을 모르고 지금이 기회라며 가만히 월급이나 모으고 대출만 갚고 있으면 남들보다 뒤처져서 거지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했던 이야기는 신축 상가 건물에 투자를 하자는 소리였고 초기 투자금 3천만 원으로 6억 상당의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건 겨우 초기 투자금일 뿐이고 나중에 잔금은 어떻게 할 생각이며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임대 못 맞추면 이자도 못 내고 고생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했죠. 남편은 최소 250만 원 이상 월세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놓쳐서 분양을 안 받으면 멍청한 짓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아마 그때가 남편과 제가 결혼 이후로 가장 크게 싸웠던 날이고 만약에 끝까지 상가 분양 이야기를 계속하면 나랑 이혼하고 맘대로 하라 했습니다.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니 남편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 뒤로 다시는 제 앞에서 부동산 투자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고 저도 남편에게 별다른 이상한 점이 보이질 않아서 안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추석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 저보고 큰일이 났다며 이제 우린 어떻게 하냐 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작년에 저와 싸운 뒤에 저한테 이야기 안 하고 몰래 상가 계약을 하고 왔답니다. 저는 금시초문이었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날은 술이라도 취해 있고 횡설수설 했던 말을 또 하고 미안하다 사과를 했다가 이제 우리는 망했다며 울다가 완전 생쇼를 하고 있길래 일단 정신이라도 멀쩡할 때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 그냥 재웠어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코를 드릉드릉 골고 있는 모습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때 상가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면 나랑 이혼한 뒤에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거짓말까지 해가며 몰래 사고를 친 것이 너무나도 괘씸했습니다. 남편은 속 편하게 자고 있었지만 저는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잠들어 있는 남편의 핸드폰 내역도 뒤져보고 혹시라도 상가 계약서라도 집안 어디에 숨겨놨나 싶어서 남편의 컴퓨터 방을 샅샅이 뒤져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고 생각해보면 계약금이 3천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그럴 만한 돈이 남편에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남편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전세금 보태는데 사용했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1억 5천이나 은행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그 이후로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과 제가 공동으로 통장을 관리했고 10,000원짜리 한 장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전부 상대방이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남편이 따로 자기 용돈을 쓰긴 했지만 그 돈을 아무리 열심히 모은다고 해도 300만 원 모으면 엄청 잘 모은 것 같은데 3천만 원을 용돈으로 모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혼자 하다가 저는 결국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다음날 아침 일찍 잠들어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은 아직 술이 덜 깬 건지 잠이 덜 깬 건지 일어나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길래
꿀물까지 한 잔 타서 가져다 주고 어젯밤에 나에게 했던 이야기가 대체 무슨 소리냐고 다시 물어봤죠. 그러자 남편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상가 투자라니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끝까지 발뺌을 하더니 제가 계속 따져 물어보고 이번에 이야기 안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또 나오자 남편은 심각한 얼굴이 되어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싸우고 상가 투자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시부모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대출도 받아야 하고 명의를 빌려 쓰는 일이니 시부모님도 동의를 하신 상태에서 일을 진행했더라고요. 분양받았을 때는 분양가 5억 5천 정도의 계약금을 3천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전부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었답니다. 상가 측에서도 좋은 위치의 상권이라서 완공만 되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나 약국, 병원 같은 매장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니 세입자 받는 건 일도 아니라며 안심시켰죠.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고 중간에 한번 공사비가 올라서 이래저래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총 금액이 6억 5천이 되었답니다. 여기까지만 듣는데도 이미 골치가 띵하게 아팠는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상가 완공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가장 모기 좋은 코너 자리 1층조차도 임대가 나가지 않았고 건물 전체가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분양받은 자리가 1층도 아니었고 위치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당연히 임대 문의조차 한 번 들어온 적도 없답니다. 요즘 자영업 시장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바로 옆 건물에도 망해 나가는 사장님들이 수두룩이라서 임대 문의 현수막이 이곳저곳에 걸려 있는데 월세가 훨씬 높게 책정된 남편 건물에 사람이 들어올 리가 없었죠. 들리는 소문으로는 워낙 분양이 힘들어서 막판에 악성 물건은 건물주 측에서 직접 끌어안고 공사를 진행하게 된 거라는데 중간에 공사비 문제로 몇 번 중단되기도 했고 이래저래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맞았어요. 완공도 되기 전에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문도 있었고 남편도 그동안 저한테 말은 못했지만 시부모님과 함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더라고요. 당장 시댁집 전세보증금과 지금 저희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빼서 합치더라도 그 돈 다 갚지도 못해요. 당장 임대 맞추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남편과 시부모 수중에 잔금 치를 돈은 없고 그동안에 이자조차 갚기 힘들어서 완전히 망해버린 상황이었죠.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난 건 둘째치고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날이 밝는 대로 남편을 끌고 분양받았다는 그 건물로 뛰어갔습니다. 건물 자체는 공사가 끝난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는데 1층부터 꼭대기까지 들어오기로 된 매장이 한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건물 관리하는 사람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근처의 부동산에 가서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임대인 맞추는 게 쉽진 않을 거랍니다. 제 꿈 중에 하나가 건물주였지만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아니었죠. 무리해서 이리저리 돈 빌리고 대출을 땡겨서 그 말도 안 되는 상가를 끌고 가는 건 자폭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어떻게든 손해를 좀 보더라도 팔아치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언제 임대가 맞춰질지 장담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은행이자만 해도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초기에 시부모님 돈을 빌려서 계약한 3천만 원에 그동안 이자만 해도 2천만 원 정도에 달했고 부동산에서는 그런 걸 전부 저희가 다 손해로 떠안고 나서도 마이너스 피로 최소 2천에서 3천은 더 얹어줘야 인수하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손해본 돈은 한 푼도 못 건지는데 거기에 피 같은 생돈을 3천만 원이나 우리가 줘야 팔 수 있는 상황이었죠.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데 시댁에서는 이미 이 상황조차 감당이 안 되어 어머님이 들어놓은 상황이었고 아버님 버는 돈으로는 시부모님들 먹고 사는 게 고작인데 어떻게 몇 천만 원을 만들겠어요? 이미 날려먹은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금 3천만 원을 당장 무슨 수로 마련하는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더라고요.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남편이랑 2차전으로 크게 싸웠죠. 사실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 거지만 남편도 뚫린 입이 있다고 이래저래 변명을 하긴 하더라고요. 갑자기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질 줄 누가 알았겠어? 전쟁도 있고 유가 상승도 있고 게다가 금리가 갑자기 너무 올랐잖아. 그것만 아니었어도 완전 대박이었다니까. 더 이상 말을 섞기도 싫었고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이대로 끝이고 이혼이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매달 80만 원씩 전세 대출을 갚았으니까 아마 전세금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으면 3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냐며 또다시 대출을 받자고 말했습니다. 겨우겨우 지난 3년 넘는 시간 동안 대출 조금씩 갚으며 살았는데 그걸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자고요? 저는 내 집 마련도 못하고 평생 시부모처럼 전세나 쫓겨다니며 살라는 말입니까? 남편에게 나는 절대 그렇게 못 살겠다. 우리 집 전세금에 손을 대는 순간 우리 결혼도 끝이니까 차라리 이혼 먼저 하라고 말을 했죠. 남편도 답답했는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자기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냐고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다가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3천만 원 주겠다고 하셨잖아. 지금 그거 달라고 하면 안 돼? 아니, 그냥 달라고 하는 건 염치 없으니까 빌려달라고 해봐. 장인어른 돈이니까 일단 받아서 쓰고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될 거 아냐?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그렇지 무슨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사실 남편 입에서 우리 친정부모님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었죠.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이 먼저 친정부모님에게 연락을 하거나 스스로 용돈 한 번 챙겨드린 적이 없습니다. 명절에도 시댁에 갔다가 친정에 가자고 하면 세상 똥 씹은 얼굴로 제 부모님이 묻는 말에 겨우 단답으로 대답하는 인간이에요. 친정부모님 생신이라 같이 밥이라도 먹으러 가자 이야기하면 용돈 한 번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자기 급하다고 처갓댁에 3천만 원을 빌려오라고 하는 게 사람 맞나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말에 폭발했고 남편과 엄청나게 크게 싸우고 이혼하자 했어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남편은 아직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사과 한마디 안 했습니다. 원래 결혼할 때 주시기로 했던 돈인데 그걸 지금 달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서 저보고 이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 같답니다. 아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남편이 이혼하고 싶어서 안달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했던 부동산 투자를 시부모까지 끌어들여서 사고 쳐놓고 수습은 저보고 부모님한테 돈 빌려서 해달라고요? 절대 그렇게는 못하고 그렇게 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남편이랑 싸우고 난 뒤에 저는 지금 이혼하려고 친정에 와서 지내는 중이에요. 그나마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라도 했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든 같이 힘을 모아 수습을 하려 했을 텐데 적반하장인 저런 태도가 저를 더 열받게 하는 것 같아요. 완전 잘못 생각했고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후기입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 절차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결혼하고 따로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어서 재산 분할이라고 할 것도 없었네요. 살던 집 정리하고 전세금 받아서 대출 다 갚고 남은 돈 반반 나눠 갖고 끝냈습니다. 서로 4,500 정도씩 나눠 가졌으니 남편이 그걸 갖고 본인이 친 사고를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처음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같이 잘 살아보려고 했을 뿐이라고 하던 인간이었는데 제가 진짜 집을 나와서 별거를 하고 본격적인 이혼 준비를 시작하고 나니까 그때 뒤늦게 정신을 차렸는지 친정부모님 집까지 찾아와서 잘못했다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한테 잘못했다고 먼저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하면서 장인어른이 3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이 문제 깔끔하게 해결하고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도 못하겠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인간도 아니라 이 인간에게 속아서 이미 수천만 원 날려먹은 시부모님이었죠. 돈도 한 푼 없는 놈이 무슨 재주로 상가계약을 했겠습니까? 명의도 빌리고 그동안 들어갔던 돈도 전부 시부모님 돈이었죠. 생각만 해도 너무 열통 터지고 화가 나서 이제는 그만 생각하려고요. 작년에 아이를 가질까 고민하다가 딱 1년만 더 돈을 모아서 집부터 사야겠다 생각했는데 차라리 안 갔길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저한테 더 큰 피해 오기 전에 여기서 잘 끝낸 것 같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